보통은 피고인이 올 때는 운동화나 단화를 신고 올 줄 알았더니 이분은 5cm 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수임번호 503번. 박 전 대통령을 보면은요, 바로 어제의 행보를 간단하게 지나치진 못할 것 같다라고 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하고 나온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양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건 올린 머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를 아마 단정하게 묶고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치소에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핀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본인이 대통령이던 시절과 머리를 비슷하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옷도 소위 전투복이라고 하죠. 그 대통령 당시에 입었던 옷을 입고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출정을 오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네. 이제 공판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온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대통령인 그때 그 모습 그대로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건데, 원래 보통 수갑을 차는 것은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말아서 가려주죠. 네. 근데 어제는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방송국에서 모자이크 했을 뿐이지 그 모습, 수갑 찬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네.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리는 걸. 네. 왜 거부했을까요? 나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잘못하지 않은, 사실 지금도 대통령이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허위 사실들로 나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다. 네. 내 지지자들 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재판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분석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은 나는 무고하다, 나는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했죠. 뭐 직업이 뭡니까의 네. 인정신문 과정에서 무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왜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 안 썼을까요? 나는 탄핵당할 만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고도로 좀 정치적으로 계산된 그런 행동과 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제 저 법정의 전문가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저분의 성격이 그냥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흔들림 없는 거, 그다음에 자신의 뭐랄까 성격상 뭘 꾸민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 있는 그대로 평소에 했던 내 모습 그대로 여기서 내 더 꾸미지도 안 하고 더 숨기지도 안 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수갑 찬 모습도 그걸 숨겨가면서, 숨기나 안 숨기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내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자존심은 계속 지켜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예. 전대미문에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식 재판에 나오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일명 셀프 올림머리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화 대신에 구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심리 분석가들이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라는 최순실보다 더한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게 아니겠느냐. 이 같은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품위, 존엄성 이런 거를 유지하고자 하기 위한 시도죠.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뭐 눈을 마주치거나 서로의 어떤 감정을 주고받으면 사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를 더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심정이 들었겠죠. 얼핏 스쳐갔던 장면이긴 합니다만 천장을 쳐다보거나 작게 한숨을 내쉬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존엄을 훼손받지 않겠다라는 심리였을까요? 오히려 방청석의 수석들, 함께 일했던 사람도 있지만 단 한 번 시선을 주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 첫 재판의 모습을 본 어떤 수사 관계자들, 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몇 분 통화를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네. 어떻게 한심하고 좀 비참하다, 또 한탄스럽다. 조금 더 나가서는 좀 굴욕을 느낄 때 저렇게 천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은 이 범죄 심리학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수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추가를 하자면 어제 모습을 보고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단 네. 한 번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전혀 몰랐었던 사실이고 공범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애써 더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더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리고 방청석에 있던 수석들한테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보이지 않은 재판정에서의 뒷이야기, 화면 속 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목격담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제 휴정이 시작됐을 때도 두 사람이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나가고 최순실 씨는 자리를 지켰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아마 이 공범들은 서로 네. 마주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라기보다는 그렇게 뭐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전혀 눈길 한 번 안 준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네. 뭐 자신은 대통령이고 최순실은 그동안 자기의 소소한 일을 수발드는 네. 그런 뭐 사람에 불과하다는 격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순실과는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라가 비선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비선도 네. 아니다. 비선이라는 건 힘이 있는 게 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든가 이권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어떠한 권한도 준 바 없고 협의도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국정농단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고 그러한 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권 개입을 했다든가 최순실이가 어쨌다든가 하는 것은 최순실 개인의 네. 비리지 나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선을 딱 긋기 위해서는 최순실과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눈을 마주친다든가 무슨 웃는다든가 무슨 어떤 표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까지도 엄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누가 저 입장이 돼가지고 최순실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응? 네. 아예 저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저렇다면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날 일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드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 분노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저분한테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최순실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투명인간 취급하고 싶지. 거기다 요만큼이라도 최순실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싶지도 않을 거다. 네. 아마 그래서 저렇게 더 눈길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어쩌면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외면을 하는 어쩌면 아는 것처럼 눈길을 교환하는 것 자체마저도 뇌물죄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닐까 의식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중근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최순실이 소위 꼴도 보기 싫어서 저랬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한 측면에서 둘이 눈빛 교환을 해서 친밀한 감정 같은 게 드러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박 전 대통령은 정면만 응시했던 것 같고요. 어제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법정에 딱 입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목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박 전 대통령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외면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인정신문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최순실이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주서를 좀 보면 박원호 전무에게 나를 팔아서 최순실이 이렇게 돈을 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내 이름을 팔아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최순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뭐 박 전 대통령도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사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최순실이 같이 사면 논의가 되겠어요? 네. 최순실은 여기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최순실 입장에서 본인이 다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지도 못한 소위 말하는 더 큰 배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날의 재판 과정을 보고 최순실이 굉장히 미안하고 기죽어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제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초장부터 울먹이던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꽃도 피우고요. 자신의 딸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의 아픈 곳은 쿡쿡 찌르는 일명 노련한 면모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그동안에 최순실은 재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의 어떤 뭐 노하우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응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재판을 쭉 지켜본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입니다. 평소 재판과는 오늘 시작부터 너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정신문 할 때 그 소리를 너무 작게 해서 판사가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자 그때 한 번 울먹였고 또 거의 마무리 부분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마디를 얘기하면서 나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울먹이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근데 왜 발언을 계속하려고 하죠? 이경재 변호사가 제지하기도 하던데요. 그 모습을 저는 뭐 정확히는 뭐 네. 우리 백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최순실 씨가 발언을 자꾸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첫 그 재판에서 모양새도 나쁘려니와 네. 같이다 하면은 지금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이게 잘못했다. 전부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상의나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 이런 이권 개입도 있고 인사 개입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로만 지금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 전에 첫 그 검찰 출두할 때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죽을 죄를 졌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제 이 얘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를 졌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제 어제 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데서도 지금 자신의 무죄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공박을 하면 그쵸. 결국 그러면 자기가 무죄면은 이 농단 사태에 그러면 유죄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첫 재판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심정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앞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다투게 될 수밖에 없고 증거가 나오게 될 경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우에 따라서는 난타전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참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이 재판이 앞으로 지금 빨리 끝나도 거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까지 갈 겁니다. 10월 16일인데요. 네.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을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됩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섰을 때 네. 그럼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의 질문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뭐 본인에게 좀 안 좋은 말 한 증인들 직접 신문했죠. 그거 다 기억하실 텐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서서 최순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최순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재판 중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주일에 서너 차례 공판을 하다 보면 상당한 체력전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나온 것도 탄핵에 대해서 당위성을 보여주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관심을 더더욱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진술을 할까요? 박 전 대통령 앞으로 말이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오늘 공판에서도 나오고 있는 증언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평소의 신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술이 맞다면 조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내 평소 신념은 종북, 친북 단체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빙자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거 막겠다라는 거다. 이거는 김계춘 실장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의 문화, 어찌 보면 좌편향돼 있는 문화계를 중립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취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뇌물죄 관련해서는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까 모른다잖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시, 간접적인 지시까지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 통치행위, 네. 이거는 우리 국정기조에 맞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아야 되면 네. 살인자 같은 경우 살인자 엄마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이 단체 좀 문제가 있는데요라고 한 게 단데 나중에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면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살인죄를 저지르면 네. 누구까지 처벌해야 되는가가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살인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살인자를 도와준 사람은 처벌해야겠죠.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살인자 엄마가 살인자를 낳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살인자 엄마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학설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취지로 그냥 그 정도 던진 말, 우리 국정기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소위 그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엮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아마 네. 이 주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영화를 개봉했던 이미경 당시 부회장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전달한 사실은 있다 하던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네. 그것이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 파장은 엄청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미경 부회장 그 좋지 않은 얘기가 있던데 그 말 한마디는 그럼 그것을 들은 네. 비서관이라든가 무슨 관계기관의 장관이든 뭐 그 관계자들은 그러면 왜 이런 나쁜 얘기가 나왔느냐. 또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 그걸 추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게 돼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한테도 나는 돈 뭐 뇌물이고 뭐고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일을 좋은 일을 위해서 좀 돈을 좀 기부를 뭐 좋은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얘기죠. 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압력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도 본인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가했다는 실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전달을 왜 했습니까? 전달을 한 것은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만 알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들었으면은 끝났는데 전달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든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사항이라고 지시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전달만 하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네. 우리는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이다. 이 블랙리스트를 관장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말인 듯 떠들었던 말이 있었었는데요. 참 검찰에서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희화한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이미경 부회장을 압박시킨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네요.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착잡하게 여의도 텔레토비 제작진들은 들을 것 같습니다. 종북몰이, 특히 좌편향 NGO에 대해서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종북으로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는 물러서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가장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표현 썼잖아요. 네. 뭐 종북, 친북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시했다는 건데 지금 소위 약간 진보적인 예술인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럼 이미경 부회장, 뭐 CJ에서 만들었던 변호인, 뭐 그런 부분들에서 김기춘 실장도 굉장히 문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변호인이라는 영어가 종북 영어인가요?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이 다르고 본인의 네. 극도로 보수적인 생각과 다르면 종북, 친북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지원을 중단하고 그쪽 단체 탄압을 가했다면 이건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사실상 말살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주의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조서들이 공개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좀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도 이념적 지향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친북, 만약 종북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우려를 표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이념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념적 지향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호불호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려를 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체주의적 발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보수적 그런 마인드로 볼 때는 저 친북, 종북 저런 편향성이라든지 저런 경향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단체들을 없애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그 활동을 못하게 하라든지 방해하라든지 만약에 이런 지시가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만약에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정도를 표명했다면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특별한 지위에서 그럼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이 문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그 정책을 자기가 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방향이 명백히 그 위법 사항이라면 그건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종북, 친북 성향 그 자체만으로 우려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지금 않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종북적인 성향, 뭐 친북적인 성향의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사람들 다 보셨습니까? 거기 다 친북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예술계 다양성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북을 찬양한다는 그거는 뭐 국가보호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거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정권 친화적인 것들만 뭐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배제를 하고 이번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시면 정권에 배치되는 데는 다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치된 쪽이 다 종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이제 문화예술 정책의 접근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러면 겁니다. 반대로 그야말로 정권 친화적인 단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단체가 만약에 그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권 친화적인 단체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었던 지원을 하고 그 반대되는 그 정부의 그러니까 이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실을 끼쳤다든지 이것이 좀 명백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나는 누구의 패권에 혹은 어느 한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정책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내일은 박 전 대통령만의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내일 모레는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판, 참석하실지 방청권을 또 팔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경쟁률이 뜨거울까요? 저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처럼 뜨겁진 않겠죠. 첫날은 5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뭐 10월 16일까지 거의 끝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관측인데 매번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근데 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그리고 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설 때 그때는 다시 또 이 관심사가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네. 더하면 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경쟁률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어제 참석하지 못했던 동생 박근영 씨가 과연 내일이나 그 다음에 또 와서 네. 방청권을 받아서 방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가르는 잣대가 될 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